신정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조방향을 해서 유장희 전 동반위원장님께서 동반성장의 흐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제 발표는 KT의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벤처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흡입 매트의 개발, 그리고 산업용 수출 등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학술적인 논문이나 또는 어떤 정책 방향 이런 약간 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사례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면은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당위동적이고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정책과 현장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어쩌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갈 때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교수가 정책대로 가는 건 괜찮다. 그래서 총장이나 장관은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집행기관입니다.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진공이 하는 일을 보면 크게 정책 자금 융자도 있고, 또 연령 연수라든가 수출 마케팅에 기술 컨설팅에서 굉장히 현장 중심이에요. 저도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가장 큰 게 정책과 현장의 괴리예요. 정책과 현장이 이게 따라논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제 크게 보니까 정책과 현장이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표방을 했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나 어느 정부는 다 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혁신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걸 이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차관급의 중소기업 첨을 장관급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쓸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무게중심이 규제 쪽으로 많이 들었죠. 규제, 특히 노동 규제,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환경 규제, 안전 규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중소기업이 가장 불편하게 되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와갖고 중소기업 문제는 다 뒷전으로 갔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또 현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또 출마할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정책 사업이라든가 하는 거를 예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그래도 좀 유출을 해보려고 하면은 우선 그 국정과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적 인수위원회가 5월 3일에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요, 6개의 국정목표, 또 20개 국민 약속,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경제정책의 국정목표를 보면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예요. 민간이 민다. 그래서 요새 대통령 주재하는 경제정책 회의를 하면 뒤에 걸려있는 글이 이 글이라고 합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에서 이전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 갔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하고 정부는 민간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머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국민에 대한 약속을 보면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가느냐 다르게 가느냐가 궁금해요. 제가 앞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표방을 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간 주도의 경제는 시장 중심이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중심이다, 대기업이.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민간이 주도하는 거에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자유경쟁이 활성화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긍정적인 역이지만 부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균형, 양극화, 지금도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런 게 더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유시장 경제를 하려면 거기에 보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즉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는 그런 우월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처단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동반성장이에요. 동반성장.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 즉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정과제 5개를 제시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행히도 3가지가 공정경제가 동반성장에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가 중소기업과 이 벤처기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국정과제를 보면요, 번호가 딱 있는데 31번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 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태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60년입니다, 역사가. 60년 동안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아주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안전판 기능이에요. 경영 악화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는 성장판으로 가겠다. 그건 민간 주도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내용이 이제 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게 평이한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2번째가 이제 벤처기업인데, 벤처는 국정과제 32번이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의 완전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하니까, 완전형입니다. 완전형 생태계를. 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토론 질문을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를 앞서 말씀드린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토론자분들에게 질문 드릴 텐데, 이 질문을 저희가 너무 정책적인 데 맞춰도 현장과 괴리가 있고, 너무 또 현장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또 그거는 뭐 당위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거를 현장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을 재설계하겠다.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2번째는 완전한 벤처 생태계가 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그리고 앞에서 발표한 기술력이 우수한 그런 혁신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글로벌 유니콘까지 만들면 뭐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하고, 3번째 질문은 동반성장에 나옵니다. 동반성장.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관한 질문인데, 먼저 제 옆에 앉은 순서대로 하면 이상명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회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학회 이 발제자가 발표하시고 나서요, 코멘트를 이렇게 좀 짧게 하는 편인데, 지금 거의 이 임충원 교수님께서
새로 발제를 안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말을 길게 했다 이거.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시간이 같이 가는데. 여기 1시간이에요. 아, 예, 그래서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뭐, 그 전에 저희도 제주도 와서 계속 그 발제하셨던 내용 가지고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민간 정책에 대한, 민간 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 의사에게인데, 과연 정책이라는 거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보면 지금까지의 뭐 전 정부도 그랬고, 전 정부도 그랬고,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내세우지 않은 기업, 정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들에 대한 혼선과 특히 저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결국은 뭐 이게 표정이 되면서 뭐 맨 마지막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 됐다는 것들 아마 많이 비판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민간 주도로 가는 거에 대한 경제 패러다임을 가는 거하고 그걸 보조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할 역할들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두 개를 또 다 갑자기 또 민간에게 다 맡겨버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착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런 민간 주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어떤 벤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 학교에서 보면 벤처 창업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어린 스테이지로 보면 돈이 좀 많이 풀려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요즘 내 돈 가지고 벤처 하겠다고 돈 들여놓는 바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과연 그 돈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고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영역마저도 정부에서 너무 많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 벤처 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아마 분들은 많은 부분 벤처를 하시면서 자격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작년에도 보면 뭐 전 정부이긴 하지만 벤처에 대한 인증 제도 자체를 바꾸면서 민간 주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에 대한 3만 개 넘어가는 벤처가 있다고 하지만 흔히 제일 많이 비난받는 게 벤처 인증 유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벤처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기본화 신고에서 보증을 받게 되면 벤처로 인정되는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저도 작년에 하면서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인정하는 심사를 하다 보면 정책적 목표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좀 옥석이 가려진 좋은 벤처를 뽑자라고 하면 당장 와닿는 문제가 그러면 벤처 숫자가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성과 지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벤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에서의 어떤 시그널링 효과일 것 같은데 그런 혼돈 없는 시그널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거의 숫자가 한 10%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재작년에 우리가 바꾸자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이 강할 수 있는 뭐 혁신형 성장의 벤처를 갈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다생다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많이 돌릴 거냐 그런 뭐 명확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인간주도로 간다고 하지만 역할이 축소가 되는 반면에 굉장히 강력한 시장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또 잠깐 우리 공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벤처나 중소기업이 죄송합니다.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기술이 있고 역량이 있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사실은 보면 제가 좀 표현을 좀 싸서 죄송한데 빨렸던 부분도 되게 많은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줄 건지에 대한 것들 뭐 동관 선생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 두 놈만 죄송합니다 표현이면 제대로 줘주면 그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그널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명확히 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어를 잘 만드시네. 뭐 세금주도 성장하고 그 민간주도 성장은 민주성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근데 이제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어떤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의미나 철학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도 뭐 여러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정부에서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제 자유가 좋죠. 근데 과연 자유 경제가 뭘 의미하느냐?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민간주도의 자유경제 시장인데 해본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체제가 돼 있느냐? 그것도 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시그널만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부가 비서 묻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게 시장에 다 내릴 건지 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갈 건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보고 말 많이 했다고 해놓고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요즘만 간단히 정리해서 이상민 교수님은 좀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양대 성진 교수님,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중국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는 벤처의 추종을 앞서 말씀드릴 텐데 그때 좀 중국의 벤처 생태계에 좀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은 이 민간 주도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학회에 가서 이렇게 학회에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교수님들 위주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 또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덧붙인다기보다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규제 산업에 있는 대학 산업의 종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 여기 계시는 중소기업 경영자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동반성장 관련돼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관 업무 또 중국에서 이런 이 정부와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 이런 걸 연구하다가 최근에 하나의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요. 우리나라 동반성장 지수가 높은 기업들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었는지 뭐 다양한 내생적인 것들과 변수를 통제한 다음에 이게 순수하게 넷 이펙트가 있었는지를 인과관계를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뭐 벤처 생태계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이나 또는 뭐 CSR이나 ESG를 주도하는 많은 대기업들이 사실 본인 기업들이 잘하거나 또는 기회를 정말 기업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떤 이 정책 기조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까 KT에서 발표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정말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기업이 더 잘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은행 기업들과의 연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벤처 생태계 투자에 있어서 중복이 일어나지 않고 기업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정부가 내세우는 그러한 아젠다에 맞춰서 폴리티컬 CSR이라고 할까요? 좀 강제적인 ESG라든지 어떤
기조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많이 해왔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에는 이제 정부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민간 부분의 자율성이나 선택의 여지를 넓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전혀 다른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그런 큰 정부를 지어가면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민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샤오반 기업이라는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예를 칭화대 같은 경우는 칭화 유니 같은 데서는 삼성전자랑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을 대학 안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고 북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이다 항정 같은 데서는 부동산 사업이나 또는 산업 개발 산업 이런 캐시카우들에도 적극적으로 대학에 투자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에서 대학이 직접 돈을 벌고 또 이 번 돈을 가지고 R&D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심지어 교수 월급이라든지 학생 선발이라든지 커리큘럼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이러한 대학의 선택 또 기업의 CSR, ESG 투자 또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정책 자금에 대한 접근 이런 거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윤석열 정부가 민간의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다면은 이게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감한 이제 조직 재편을 통해서 대학이 혁신의 플랫폼으로 자율성 있게 진화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 플랫폼 문제, 그 다음에 둘 사이의 동반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학을 비롯한 그 생태계 자율적인 이 혁신 성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국경제경영학회 안지영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이제 정책과 현실에 대한 이런 사례 등을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임채영 교수님의 질문지를 보고 나서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푸른 질문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그 현 정부의 이제 정책 과제 내용과 그다음에 이 전 정권의 정책 과제의 내용을 그냥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혁신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동안은 이제 정부 주도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현 정부에서는 기업 민간 위주의 이제 지원 정책을 그러니까 민간 위주로 이제 하겠다. 특히 이제 성과 창출형 정책을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기업의 성장형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과 같은 이런 지원 체계는 이제 민간 주도의 성장형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혁신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성과 창출형 정책에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한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설계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기업의 성과 창출형 정책에 지원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한들을 철폐하거나 조금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러면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과는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내용도 일단 뭐 코로나19의 영향이 물론 많겠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그러니까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던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성장이 낮아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변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나 혹은 뭐 지금 제 생각에 전 정부에서 가장 큰 현안이 ESG였고 즉 그 이익을 재분배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에게 발휘했던 것은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지원해서 이제 성장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규제를 푼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 기업 승계를 뭐 기업 승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뭐 벤처기업이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겠다 이것과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뭐 복수 의결권 도입이라든지 생산성 특별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직 실제로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뭐 그런 의지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지영 박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공부 잘하셨으니까 박사님까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A 플러스 학생입니다. 이상민 교수님은 그냥 대충 성실하게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저렇게 그 학습을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원수가 항상 그걸 떠나시니까. 우리 아버님들 왜 이쪽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뭐 단점도 많지만 단점이 뭐냐? 성장 기피증이에요. 흔히 말하는 피터팬 신드롬.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 기준이죠. 지금 제조업 1,500억이라든가 뭐 서비스 800억이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면 없어지는 혜택이 100가지가 넘고 새로 생기는 규제가 또 100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 사실 이 부분을 제일 주목한 정부가 MB정부입니다. MB정부의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이 있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벤치마킹한 월드클래스 사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정책도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지금은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약간의 복지성의 안정판에서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런 중소기업 중심으로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제가 중진공에 있을 때도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지원받은 기업이 수출 성장하면 금리 우대해줬어요. 금리. 또 고용 성장은 금리 우대해서 뭔가 이 정책적인 지원을 성장 동기와 연결시키자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우리 이상현 교수님이 완전히 이 전공 분야하고 그냥 이쪽은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핵심만 그럴 건데 완결한 벤처 생태계, 완결한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정부가 이 벤처 기업 지원하는 거에 빚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빚과 그림자가. 그래서 너무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2000년대 중반에 벤처 버블이 옵니다. 벤처 버블이. 그래서 금냉이 있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굉장한 그 시장의 과열이 있다가 또 급락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또 무늬만 벤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시장의 자원이 너무 쏠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완전한 생태계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규제 얘기도 합니다. 규제 철폐를 해라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완전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미완결의 부분은 뭐냐. 어떤 걸 고쳐야지 완결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되니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까 우리 KT에 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결국은 정책이나 사회를 보는 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 어떤 쪽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KT 이제 가셨으니까 KT 같은 대기업 놈들이 막 이렇게 좀 성장하려고 하는 벤처까지 잡아먹으려고 덤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KT 같은 대기업이 결국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거에 협업과 또 지분 투자까지 해서 어떤 구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동반을 해야 된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정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위반을 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완결형이라는 게 기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결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린 스테이지에 대한 그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벤처가 완결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결국은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하는 맨 마지막 단계가 참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엑싯에서 보면 거의 다 IPO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요걸 이야기해 보면 지금 아마 사업을 다 하고 계실 건데 벤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얘는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 파실 생각 있으세요? 팔아야지. 네. 그래서 이게 정책 부분들 또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 게 말씀드리다가 궁금한 게 벤처기업에 대한 아까 대기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것도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내 새끼라고 해서 끝까지 갖고 IPO하고 자기가 끝까지 가려고 해서 한다는 거에 비난도 있고 또 벤처기업 키워갖고 파먹고 머니게임 한다는 것도 비판이 있고 이래도 비판이고 저래도 비판이면 어떤 게 맞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떤 다 비판 이런 것보다 결국은 기업하는 목적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만큼 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어떤 기업을 했을 때 물가치적으로 다 돈을 버는 놈들은 나쁜 놈 아니면 내 새끼니까 가져가야 되는 착한 놈 또 거꾸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창업자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도 저도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답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로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 당선인께서 당선이 아니고 큰일 났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저는 흐린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까먹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어쨌든 본다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사실 95% 이상이 보통 보면 다 IPO까지 가기 위해서 순위 차다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특히 그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 시장이 활성화하지 안 되는 이유도 보면 결국은 돈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로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A나 아니면 지분 투자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등 의결권이나 그런 것들이 벤처업계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피력이 되고 하는 게 물론 딱 두 개 선택은 아닌 거니까요. 내가 팔고 손 턴다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두 가지 선택을 하니까 그 가운데 예외에서 내가 얼마든지
그 경영권이라는 뭐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창업에 대한 그 목적과 기술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뭐 우리 이준일도 워낙 그런 주도로 해서 많이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항상 그 요소 투입형으로 해서 돈 내주고 뭐 이런 것보다 정말로 시장에서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보면 뭐 그 KT도 그런 걸 좀 한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옛날에 아마 그런 정책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구매조건부 기술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을 열어주는 것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안 돼,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좀 이따 그러면 질문할 때 다 말씀하세요. 또 네, 고맙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기업에 대한 관점, 벤처기업에 대한 관점, 또 정부 지원에 대한 관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최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이 벤처기업에 관한 그 국정 목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를 글로벌 벤처 강국 3위로 만들겠다는 게 나옵니다. 3위. 유니콘을 키우겠다. 유니콘 기준으로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인도인데 인도가 유니콘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개 되고 많이 정말 20개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 정부가 벤처 강국 이 글로벌 탑3로 올릴 수 있는 건지, 저는 또 미국은 또 어차피 뭐 넘사벽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에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진짜 민간 자율의 벤처 생태계가 있어서 그렇게 큰 건지, 아니면 정부가 만들어내는 벤처인지, 뭐 이런 시장하고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중국의 좀 생태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뭐 중국을 뭐 공부하는 수준이어서 전부는 모르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우수 인력이 과연 벤처나 중소기업에 올리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양대에서 경영대에서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경영대 안에 작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수들이 몇 명 들어가 있고 매 학기 학생들 교수 한 명당 한 3명 정도 배정이 돼서 창업 관련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도 내고 특허도 내고 우수한 내용을 논문에 발표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를 만든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제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스펙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으로 거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학생들이 이 벤처나 중소기업을 가서 본인이 원하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자친구의 장모님이 아는 회사에 다녀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대감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이상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얼리 스테이지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정책 자본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데 비해서 이 중간 이상 데스밸류 뛰어넘어서 이제 실제 창업을 하고 창업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거에 대한 괴리를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연구도 많이 있지만 중국 사례도 중국도 완벽한 생태계는 아니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회수 시장, X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작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중국의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IT 기업에서 그런 회사를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사준다든지,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당장은 고생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대박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정부도 이런 이 도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드라마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재벌 2세나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인들, 창업한 사람들을 드라마 주인공으로 방송국에서 많이 좀 하라는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그냥 꿈을 꾸고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을 좀 사회 분위기적으로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수 학생들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이런 자기 창업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오기 위해서는 엑시 시장, 회수 시장을 발달시켜야 되고 그다음 회수 시장에서의 대기업들이 불공정으로 관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정부가 직접 돈을 준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그 벤처기업에 대해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직접 지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벤처기업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벤처기업은 바이 데피니션 10개 중에 1을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또 그래야 혁신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벤처계가 저도 이제 협회를 만들어갖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동안 협회 임원진들 하면서 정부 지원보다 규제와 없애고 자유롭게 이 혁신이나 기업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생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지영 박사님 그 완결형 벤처 생태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완결형 벤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국정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완결형 벤처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의 상습 단계까지 패키지 정책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 중에서 대학을 이제 창업의 시작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하겠다, M&A 투자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벤처 생태계라고 하면은 이제 벤처 기업을 이제 둘러싼 환경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업 그 주요 요인들이 기업가,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자금 쪽, 그다음 IPO, 자금 회수 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자금 쪽과 이제 IPO와 회수 쪽들의 것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완결형 벤처 생태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제 생각에 미완결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라는 질문의 대답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실패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창업가분들이 또 재도전을 하는 경우에도 재도전을 제약하는 그런 제도적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회수 시장이라고 하면은 기업을 상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M&A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부분 M&A가 한 1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IPO 회수 시장에서도 IPO는 한 9 정도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실제로 M&A 같은 경우에는 인식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그간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보면은 M&A와 관련된 이제 그 규제들도 이제 많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M&A와 혹은 이제 기업 회수 시장, IPO와 같은 기업 회수 시장이 활성화가 지금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미완결한 부분은 M&A 쪽에서의 회수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게 조금 더 완결형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PO까지는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창업해서 IPO까지 회수까지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벤처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IPO뿐만 아니라 M&A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M&A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서 이런 것들이 완결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완결형 생태계 뭐냐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지금 세훈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우수한 인력이 벤처 기업에 가야 됩니다. 우수한 인력이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창업은 약간 좀 반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창업합니다. 직장에 노동시장에 진입 못해갖고 하는 그런 좀 문제인데 그것보다 진짜 우수한 청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생 창업이 또 각별로 긍정적인 건 망해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결혼하면 부담이 큽니다. 이거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해도 자기 독신만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재취업하거나 재도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수한 그런 청년이 창업을 해갖고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창업을 하거나 이게 이제 결국은 저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모델 같은 건데 재창업하거나 또 하거나 저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역할이에요. 다시 재창업하거나 투자가로 나서거나 기부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창업하고 키웁니다. 그 미국에서는 창업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들이 보면 작게라도 창업해갖고 회수를 했으면 잘하잖아. 왜 투자 안 된다? 일론 머스크처럼 그래갖고 페이팔로 해갖고 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두 번째 하나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전기차하고 스페이스X하고 계속 키워갖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이 투자가로 돼갖고 후배 창업가에 대한 그런 그 코칭과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실제 대기업보다는. 그 다음에 기부자가 돼서 대학에 기부를 해요. 후배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대학하고 벤처기업계하고 투자계하고 선순환고리를 이렇게 연결하지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융기관의 역할도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만드냐 하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진짜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이제 민간 주도의 자유 시장 경제가 되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불균형이나 양극화가 확대할 때 동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동반 성장을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도 동반 성장 한 20년 해놨죠. 하지만 이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교수님. 예, 앞에 했던 것 중 하나 더 붙이면 사실 지금 대학생 창업이나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 보면 대학 다니다가 짜자잔 창업해가지고 성공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도 보통 창업해서 성공한 애들 보통 나이대가 보면 38세, 38이거든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38살에 창업을 해서 첫 번째 대박이 됐다가 아니라 그 전에 몇 번 전문용어로 쓰면 말아먹은 경험들이 다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말아먹은 경험이 이게 완전히 라이빌리티가 되는 거지 에셋으로 승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것들, 동반성장의 부분도 보면 지금 우리 주제 계속 민간 주도 나오는데 요즘 재밌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민간 주도 규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 규제라는 의미가 규제라서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행태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것들이 규제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우리 유정희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ESG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건데 그게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아니면 공기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고 그 지속적이라는 단어에 함의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이율을 맥시마이징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차원의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점점 파급 효과를 높여가는 게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나오듯이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로 해서 쭉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보면 거의 다 그 흔히 이야기하는 스코프3 뭐 공급 밸류체인에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굳이 어떤 규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업 혜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제일 밑단에 서 있는 대기업들의 혜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민간 자율적인 어떤 규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동반성장과 좀 연결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규제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 규제 생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규제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뭐 또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저도 그 규제가 일자리 창출하나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 진짜 드러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동반성장도 맞죠. 최 교수님. 규제하고 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뭐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어서요. 뭐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대학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대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학이 결국에는 동반성장의 플랫폼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대학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학교 정말 많고요. 제가 창업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지방에 있는 기업을 가봤는데 건물 굉장히 멋있고 돈도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거 지을 바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 기업들 연계해서 산업 관련된 클러스터 만들고 관련 R&D 지원하고 또 그 R&D 요즘에 교수들 R&D 지원해주면 그걸로 컴퓨터 한 대도 사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이런 뭐 실험실에 작은 뭐 그런 디스크 사는데도 사진 찍어서 정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1,000원짜리로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그런 부정 저지른 사람들은 퇴출할 수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은 정말 지방에서도 정말 연구와 지방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방대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이 지금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공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는 과학부 학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실험했던 것보다 학교가 더 못하다. 기자재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학이 지금 10년간 지금 동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서울권 학교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지방은 지금 사실상 고사 상태고 관련된 기업들과의 뭐 연계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동방선장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고질적인 문제긴 하지만 지금 대기업은 노조 관련돼서 대기업과 노조, 정부, 정치권이 관련된 일종의 담합 상태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전혀 협력사 업체에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극단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면은 노동조합세를 만들어서 협력사 기업들에게 이 생활 안전판을 만들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대학 문제 말씀드렸는데 대학 등록금 지금 10년째 동결이에요. 10년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가격 규제를 10년째 해놓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엠비대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월급도 10년째. 월급도 10년째. 그러니까 아까 말씀 생태계 이게 청와대학 중국도 말씀하시고 미국도 얘기하지만 생태계 근간이 대학이에요. 왜 대학이 되냐면 대학이 자리 맞고 지식도 있고 자유롭고 분방하고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대학입니다. 이거 어디 딴 데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딴 데서 하면 당장 성과가 나가지고 너왜 딴짓거리 하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대학을 다 이렇게 위축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 뭐 생태계를 완전하게 나는 그 대학이 진짜 그 토양을 갖다 촉박하게 만들고는 뭐 생태계 얘기 같이 한다는 게 그 참 그 불행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이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너무 시장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지영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세 번째 이제 질문에서 동반 성장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미 벌써 말하고 이제 하고 있으십니다.
현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생협력 협의회 활동, 성과공유제라든지 아니면 뭐 상생결제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첫 번째로 이제 발표하신 KT에서 이제 발표하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여러 기업들에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떤 개념인지 찾아보았더니 2003년에 처음 소개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의 이제 큰 틀은 기업의 외부에서의 아이디어를 이제 내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쓰지 않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외부에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2003년에 처음 이제実施가 되었는데 지금 많이 주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더 빠르게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동반성장 정책과 맞닿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은 풍부하지만 그 안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또 이제 그 반대로 중소벤처 기업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자금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혹은 마케팅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부족한 한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헨리 체스브로라고 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는 교수는 이런 것들 이렇기 때문에 이 혁신을 분업화해야 된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떤 조직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원과 유통망을 혹은 마케팅을 활용시켜서 상품화시킨다라고 하는 해서 이제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으로 혁신을 분업화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규모를 봤을 때 지금 동반 성장에서의 또 하나의 지금 그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들 간에서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동반 성장 방안에 뭔가 이제 그런 방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제 기술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하고 1차 젠더의 동반성장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사실 1차 젠더, 2차 젠더, 3차 젠더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신생 스타트업하고의 어떤 그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은 좀 이지의 세계고, 그다음에 동반이나 대중소기업재단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조금 이 역할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 활동이 별로 일어났다고 주목도 안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많이 딱 돼갖고 우리 사회자께서 끝내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 좌중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 3분 정도만 하는데 손 드시고 자기소개하시고 한 1, 2분 정도로 간략하고 또 답변자 누구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많이 주시죠. 잠깐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뱅크의 조동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제가 사업을 한 지 한 25년째 됐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니까 중소기업을 얘기하면서 토론 가운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껴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한 2,500만 원 주택 청약을 깨가지고 좀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모든 이게 계속 정권이 바뀌어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동방성장, 그리고 뭐 중소기업 정책 지원,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25년 하는 동안에 피부로 느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화려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나 하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그 현실 아니면 뭐가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으면 뭐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요, 중소기업이 시작하는 데 자금에 대한 압박이고요. 거꾸로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신불자예요. 지금 제 친구들 두고 보게 되면 지금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신불자로 좀 남아있고 타반 다 이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집사람과 이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그 말씀 좀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질문을 좀 드려서 제가 답변을 받는 아니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끝났으니까 질문을 이렇게 좀 누구한테 답변을 원하시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나 신고나 기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요. 그러면 면책특권을 한 두세 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대학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 4학년 애들이 기업을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보게 되면 선배들이 창업을 해서 우수한 선례를 남기고 벤처기업을 만들어갔다는 선례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대기업이나 괜찮은 중소기업 가서 월급 받고 좀 괜찮은 월급 받아서 결혼을 하고 이러한 현실을 조금은 좀 직시를 하셔서 정책 위반하는데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이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바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방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 옆에 동방성장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너무 화려한 얘기입니다. 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 오고 있는 질문. 그다음에 또 혹시 한 분 더? 네. 없으시면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상민 교수님 대표 예예예. 다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 동관리도 그렇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게 한두 번 들었던 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정부에서 계속했던 거 벤처도 마찬가지죠. 뭐 창조 경제했다가 또 혁신 성장했다가 그 밤에 그런 걸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뭔가의 방향은 사실은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사실 뭐 제일 그런 것들이 이게 거의 다 융자형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들어서는 약간 투자형으로 좀 더 늘어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친구들이 안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똑똑하거든요. 내가 리스크를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하느니 평생 이거 따져보면 그게 훨씬 더 나으니까 보수적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성공하는 모습들이 좀 더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패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부채가 아니라 경험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거 우리 또 유치원 교수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중소기업 지원을 했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그거를 실감 못할 정도로 되는데 민간주도 시장경제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민간주도에서는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시는 한계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뭐 흔히 말하는 그 자기 영업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거나 대출 못 받으면 망해야 됩니다. 민간주도 시장경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혹하고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이게 지금 민간 주도의 재설계라는 부분은 다 시도나 기부에서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도 해주지 말고 자본공급도 한계 기업은 없고 구조 조정하는 게 민간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그냥 어떤 의미인지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충격학술 대회는 1년 지나가고 과연 이런 민간 주도라든가 안개론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게 단순한 저는 차라리 이게 미사용으로 끝나는 게 오히려 좋지 이거 진정으로 돼갖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행이 되면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뭐 이게 좀 무거운 화두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그 토론자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린 그런 개념 왜냐면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소주성이라든가 또는 공정경제 그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치고 현장의 의견을 받아갖고 그래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여튼 그 우리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 주신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견이고 나도 많이 배웠어요. 또 최근에도 그렇고 토론자분들 또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패널 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